여러분, 한국의 전설과 괴담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존재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니면 처음 듣게 될지도 모를 5가지 괴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머리는 개, 몸은 여우인 기이한 생명체부터 사랑에 상처받아 구렁이로 변한 비구니의 이야기까지, 이 5가지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호기심 조이와 함께 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1. 개여시. 개여시는 개여우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경상남도 중서부, 특히 거제시와 통영시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개여시는 흔히 머리는 개, 몸통은 여우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묘한 생김새는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었으며, 개여시가 출몰한다고 전해지는 곳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개여시는 그 속도로도 유명합니다. 오토바이로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여시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개여시가 주로 출몰한다고 전해지는 곳은 거제시 학동 해안길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여시의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개여시 바위라는 이름의 바위도 있으며 이 바위와 관련된 시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개여시의 존재에 대한 여러 목격담이 전해지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개여시는 특히 남자를 유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여시가 나이를 먹고 인간의 피나 인육을 맛본 개가 변신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변신한 개여시는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남자들을 꼬드겨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입니다. 이야기에 따라 개여시의 행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피해자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여시는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길에서 혼자 걷는 남자들은 개여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여시는 또 다른 한국의 유명한 요괴, 장산범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산범 괴담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통영시의 어르신들이 그거 개여시 얘기냐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산범 설화가 개여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개여시 괴담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여우곡의 설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여우나 호랑이를 만나는 이야기는 흔히 채록된 민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여시와 장산범 이야기는 근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는 빨간 마스크, 홍콩알매 등처럼 현대판 괴담과도 비슷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개여시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현대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여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 경계에 대한 은유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2. 구렁덩덩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며 기도했고 결국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긴 세월 끝에 얻은 자식이라 부부는 정성을 다해 구렁이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는 장성했고 이웃 양반집의 셋째 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언니들이 구렁이를 피했지만 막내딸은 구렁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낮에는 뱀,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던 구렁이는 결국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떠나기 전 아내에게 자신의 허물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언니들은 이 허물을 질투심에 불태워버리고, 구렁이는 이를 아내의 탓으로 오해해 아내를 떠납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여러 고난을 겪으며 결국 지하세계로 가서 남편을 찾아내고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이 설화는 변신 설화로서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허물을 벗는 장면은 구렁이가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데, 이는 한국 전통 민담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들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내가 구렁이 신랑을 찾아가는 여정과 시험은 한국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며, 사랑과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은 한국 서사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설화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찾았으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거나 남편을 찾는 여정에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구전에서는 아내가 구렁이 신랑과 재회하여 언니들을 벌주는 이야기로 끝나기도 합니다.
구렁텅텅 선비 이야기는 한국만의 독특한 설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의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입니다. 푸시케는 자신을 사랑한 신 에로스와의 사랑을 잃고 그를 찾기 위해 고난의 여정을 떠나 마침내 재회하게 되는 이야기로 구렁텅텅 선비와 매우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는 린트브룸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풀고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독일의 동화 한스 마이 헤지호그에서도 고슴도치의 모습을 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변신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변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구렁텅텅 선비 설화는 단순한 전래 동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물을 벗고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은 사람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은 여성의 역할과 희생을 상징하며 이는 한국 설화 전반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구렁텅텅 선비를 해석하면 이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동시에 인간관계와 자아 발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3. 고수여칠. 고수여칠은 이름부터 그 기괴한 외모를 연상케 합니다. 말라붙어 검게 칠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처럼 고수여칠은 뼈다귀로 이루어진 다리로 걸어다니며 종이 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 상체는 보이지 않거나 가려져 있어서 마치 하체만 떠다니는 형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고수여칠은 늙은 여자의 목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때 주로 죽은 가족이나 친척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고수여칠은 집에 나타나 음식을 먹어치우거나 창문 종이를 찢고 불빛을 내며 기와나 돌을 던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수여칠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제총화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용제총화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문인 사문 이두가 겪은 기이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두는 호조 정랑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고수여칠이라는 요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수여칠은 처음에는 그의 고모, 즉 이두의 숙모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10년이 넘은 숙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고수여칠은 그의 집에 머무르며 끊임없이 음식을 요구하고 집안의 일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수여칠의 외모는 기괴했습니다. 상반신은 보이지 않고 하반신만이 드러나 있었으며 종이 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말라붙어 검게 변해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고 고수여칠은 이 모습이 지하세계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두는 고수여칠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그는 병을 얻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도 이두의 집에 나타난 고수여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9월경부터 이두의 집에 나타난 고수여칠은 가족들과 하인들에게도 공포를 주었습니다. 고수여칠은 창문 종이를 찢고 불빛을 내며 기와나 돌을 던지는 등 물리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두의 아내는 고수여칠이 던진 물건에 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두 자신은 고수여칠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만 밤중에 고수여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2번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수여칠이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도록 이두는 가족과 함께 다른 집으로 피신했지만 고수여칠은 그곳까지 따라와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두는 결국 피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고수여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수여칠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수여칠은 주로 죽은 친척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등을 악용한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괴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기록에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4. 단피몽두. 단피몽두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 1470년 8월 3일자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라도 보성군에 사는 백정, 박성로라는 사람이 퍼뜨린 소문이 단피몽두의 기원으로 전해집니다. 박성로는 보성군의 한 부잣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 이 귀신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가 무려 두세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단피몽두는 몽두라고 불리는 얼굴까지 가리는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귀신은 매일 한 말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으며 어느 날 집주인에게 자신의 아우도 곧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때는 큰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당시 조선의 의금부는 박성로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결국 박성로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린 죄로 곤장을 맞고 의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아 성종 6년 1475년 2월에 박성로가 방면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피몽두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단피몽두는 그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인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존재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는 보통 사람의 두세 배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단피몽두는 특별한 옷차림 없이 몽두라는 얼굴까지 가리는 둥근 모자만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우주복의 헬멧처럼 생긴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단피몽두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비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매일 한 말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기록은 그 식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피몽두는 마치 일상적인 인간처럼 마을 대감의 집에 들어가 바둑을 두고 주막에서 막걸리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기괴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단피몽두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예언자로도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단피몽두는 자신의 아우가 곧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때는 큰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고 예언대로 그 해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피몽두의 이야기는 그 기이한 외모와 행동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 사람보다 훨씬 큰 크기, 그리고 몽두라는 둥근 모자는 현대에 와서 외계인이나 미래의 우주 비행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얼굴을 가리는 둥근 모자는 오늘날의 우주복 헬멧을 연상시키며 이로 인해 단피몽두가 과거를 여행한 우주 비행사나 외계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록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단순한 추측일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시대 당시의 기록들은 종종 과장되거나 신비한 이야기가 포함되곤 했기 때문에 단피몽두에 대한 기록도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피몽두의 이야기가 실제했던 사건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허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5. 상사석탕. 상사석탕은 용제총화에 등장하는 요괴로 사랑에 빠진 비구니가 죽은 후 그 원혼이 도마뱀이나 구렁이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일이 참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는 요괴의 형태를 묘사한 표현일 뿐 요괴의 본명은 아닙니다. 일설에는 이 상사석탕의 한을 품은 이묵이나 어여쁜 여인이 토굴 속에서 둔갑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로 여겨집니다. 상사석탕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해지는 상사뱀 설화의 일종입니다. 상사병에 걸려 죽은 귀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뱀의 모습으로 들러붙어 괴롭히는 이야기는 용제총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유명한 상사뱀 설화 키요히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사랑하는 승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불을 내뿜는 용으로 변의 승려에게 불을 뿜어 복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사석탕의 전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비구니의 원한이 도마뱀이나 구렁이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사석탕에 대한 전승 이야기는 홍제상이라는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출세하기 전 길을 가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18세쯤 되어 보이는 비구니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구니는 자신이 일행 2명과 함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마을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비구니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홍제상이 굴을 떠나기 전 비구니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홍제상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비구니는 약속된 날이 지나도 홍제상이 나타나지 않자 병을 얻어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 후 홍제상이 남방절도사로 부임한 무렵 그의 진영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의 이불 위에 작은 도마뱀이 나타났고 그는 아전에게 명하여 도마뱀을 밖으로 내던져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더 큰 뱀이 같은 자리에 나타났고 그는 비구니의 원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뱀은 점점 커져 거대한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홍제상은 군졸들을 동원해 구렁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구렁이는 매번 군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결국 홍제상은 구렁이를 큰 함에 가두어 밤에는 방에 두고 낮에는 변방을 순찰할 때 사람을 시켜 함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홍제상은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사석탕의 전설은 단순한 괴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고 배신당한 비구니의 영혼이 도마뱀이나 구렁이로 나타난다는 이 이야기는 약속의 중요함과 그리고 남녀 사이의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어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원한이 있는 영혼이 인간 세상에 머물며 복수를 감행한다는 설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괴담 속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한국 전통 문화와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괴담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호기심 초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무섭지만 즐거운 상상 속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